2022년 1월 14일입니다. 날이 좀 춥죠? 생강차, 도라지 생강차. 도라지 국화차인가 모르겠네. 맛은 별로입니다. 그래도 따뜻한 거 차 많이 드십시오. 뭐 개인적으로 정의당에 아는 친구들도 덜어 있고, 근데 옛날에부터 진보운동, 진보정당 운동했던 애들. 근데 올해만큼, 요만큼 힘든 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야 힘은 들어도 그래도 국민들이 지지도 많이 해주고,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심상정이라는 사람 지지율이 2, 3? 허경영이 3 나올 때, 어저께 했으면 허경영이 당신한테 장관 임명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이죽거림이나 듣고 있으면 좀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진짜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 같아도 정의당 재미없어요. 재미도 없고 얘네들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뭐 중대기업처벌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노동 관련된 이슈라든가 뭐 요정의 뭐 타투 뭐 이런 얘기,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있기는 합니까? 뭐 유호정, 정혜영? 아니 헷갈렸습니다. 이게 또 이름도 헷갈리죠. 대표가 뭐 성추행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2%, 3%의 지지율은 스스로 자초한 거죠. 스스로 개혁과 혁신을 한다고 해놓고 입으로만 하고, 사실 개혁과 혁신이라는 것이 생각으로는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천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실천은 과감히 버릴 거 버리고 이슈 화이팅을 하든, 소위 말하는 대형 노조들 못 버리고 이슈도 선점하지 못하고, 근데 그런 변명을 해요. 아니 언론이 주목해 주지 않는데 우리가 뭘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왜? 지금은 언론의 시대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멜것이 언론의 시대가 지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정의당에서 하는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뉴미디어 관련된 걸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소위 이제 젊은 MZ세대에 관련된 걸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세대, 방법부터. 옛날에 고리타분한 노동,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성, 근데 그것도 옛날. 그러니까 일종의 기득권이 된 여성, 페미, 이런데.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굉장히 범위가 넓고, 오히려 기득권이 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지금의 지금 정권에서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여성 운동을 좀 했다고 하는, 결국은 체제 내화돼서 장관이나 해고 있고 국회의원이나 해고 있는 그 가짜는 여성 정치인들, 그게 여성 그쪽을 대변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MZ세대들이, 특히 이대남들이 쉽게 공격을 할 수 있죠. 쟤들 봐라, 기득권제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한다고 입으로만 나불거리는데 실제로 뭘 버렸느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느냐. 아니면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했느냐. 엉뚱하게 어디 좀 이름 났다고 해서 전문가랍시고 데려왔는데 또 뒤통수 치고 나가버린 애들,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나가버린 애들,
그리고 그게 대부분 이제 심상정 중심으로 인적으로 되고 시스템화되지 않고 다 그 심상정이 버려놓은 업보 아닙니까? 아니면 뭐 그 심상정 유의 그런 사람들 자기 반성도 하지 않고 또 나와서 이제 뭘 대권 사수하겠다. 무슨 DJ입니까? 아무런 감흥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물어다가 갑자기 운동하다 갑자기 사라졌어. 연락 끊고 이건 또 뭐하는 무슨 가출입니까? 청소년기? 하나하나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지금이라도 과감히 다 내려놓고 즉 대통령 후보 사퇴를 하던 사퇴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그 선대부 다 해체하고 뉴미디어 그리고 혹은 가볍고 슬림하지만 현장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런데 그러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정도 머리도 안 됩니까? 참 답답하죠. 하는 꼴 보면은 야 이게 제 사람들이 말로는 진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보수, 극보수. 제가 이런 비판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만은 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아휴 나래도 차라리 허경영을 찍겠다. 이런 이게 뭐 농담 삼아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는 그냥 화석화된 3,000년 전에 3만 년 전에 삼엽충 시대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스스로는 못 느껴요. 저는 뭐 심상정이 그건 상관없이 좀 방법과 이슈를 뭐 감동을 주거나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구의 해적당이라든가 이런 방식처럼 그 정도로 센세이션하고 확 바꾸는 이준석 같은 애들 보십시오. 극우 일배의 방법을 쓰지만은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진보라고 하는 애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바보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국민들이 우리한테 3%밖에 안 주라고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스스로 뭘 잘못인지 모르는. 오늘 이거 보면서 저는 싹 다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부터 6명 뭐 지금 지역구 하나에 비례 5명 싹 다 사퇴하고 예비 후보도 싹 다 사퇴하고 차라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저 알량한 국회의원 몇 석 가지고 그게 기득권 있냐 하는 거 보면은 역겨운 정도의 느낌이 듭니다. 정의당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이런 정치 얘기를 여기서 할지는 몰랐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진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인생을 거기에 쏟았는데 이런 꼴 보자고 이걸 쏟았습니까? 한심합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 주변에서 그 늘어붙어 있는 소위 그 생계형 운동가들 그것도 뭐 중요합니다만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하여튼 마음에 안 듭니다. 이번 대선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같이 하면은 대선 이후에는 그냥 1%도 안 나올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건 아는지 모르겠어요. 왜 못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대충. 민노총 버리세요. 아니면 무슨 대규모 노조 버리세요. 지금이 무슨 그런 시대입니까? 지금 진성당원들 다 많이 떠나고 있고 그러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지. 아니면 당을 해체하든가 해체해서 작은 그룹을 나눠갖고 뭔가 연합체로 가든 협의체로 가든
전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의 김기현이가 MBC 앞에 가서 그 뭐 방송 금지 몸싸움하고 꼴값들 떠하는 거죠. 법으로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이런 국회의원이나 이런 보수 정당에서 힘으로 방송사 앞에 가서 정당한 항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몸싸움을 해갖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근데 저런 액션이라도 쟤네들은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전 김기현이라는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참 어쨌든 뭐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뭐. 자, 지금 보니까 뭐 가처분이 신문이 종결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결론이 나오겠죠. 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든 아니면 뭐 어떻게 되든 그냥 뭐 정의당에다 갑자기 나와서 자, 지금 탈북민들 마약 중독 관련된 얘기가 있네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근데 이제 거기는 뭐 평양을 빼고 지방은 뭐 굉장히 살기 힘들죠. 뭐 엄청나게 힘들죠. 일거리도 없고 그럼 뭐 그런 데에 파고든 마약, 뽕 중독되고 그러다가 이제 탈북을 하게 되고 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북한 정권 애들이 그 마약 중독자들을 먹여 살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려 무신 정권하고 쿠바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가 딱 그 꼴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 되게 그 철저하게 통제하고 바깥에 있는 쪽은 지도자 엘리트들은 철저하게 제거하지만 나머지는 무력화시키는 지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쿠바도 마찬가지예요. 너네 그리고 가 미국으로 가 미국으로 가서 뭐 거기 마약 중독자에서 거기서 미국을 썩혀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전략입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온 탈북자들 뭐 중국 애들은 좋아합니까? 중국은 뭐 사형시켜 버리니까. 그럼 겨우 해서 한국에 남한에 들어오면 얘네들이 뭐 하겠습니까? 한국에서도 마약 중독이 되고. 그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되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철책 재월북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탈북민.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통일이 되는 게 통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무너진 상태에서 대규모의 난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일거리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근데 실제로 교육도 받지 못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 허드렛일밖에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걸어서 휴전선을 넘어올 때 이걸 죽일까 살립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의 군정을 실시할 때 그냥 수용소에 가둬둡니까? 뭔가 일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 들어가는 자본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자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엄청난 통일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북한의 반 정도를 점령하고 완충지대를 하려는 그것 때문인 거죠. 우리도 역시 무언가 그런 게 필요한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데 뭐 그건 뭐 그렇다고 쳐도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다른 것보다는 북한의 지방에 있는 많은 마약 중독자들, 특히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탈북자 마약 중독자들을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서 이제 향후 통일이 되고 그걸 어떻게 수용소 차원 아니면 어떻게 이제 그런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엄청난 통일 비용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지난
지난해 8월 탈북 수감자 174명 중 마약류 60명, 마약류 수감자가 3분의 1이 넘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들을 이제 교화시켜서 사회화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도 치료나 이 시스템도 없는데 북한까지 들어오면 큰일 날.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엄청난 통일 비용을 물을 수 있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감당 못할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석준이 사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제 폭력에 의한 스토킹 살인. 사실 아시다시피 뭐 구청이나 아니면은 뭐 경찰이나 아니면은 뭐 동사무소, 지금 행정복지센터, 여러 그 행정관청의 전산망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재작년에 부산의 한 공무원 놈이 옛날 연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구청 전산망을 무단 조회에다 적발됐어요. 금정구청. 종합민원실의 개인정보. 그리고 이제 무단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유명인, 특히 또 유명인의 뭐 아이돌 그룹의 뭐 누구 뭐 이런 거 훔쳐갖고 무단으로 전산망을 쓰는 거. 근데 이제 지난번 N번방 사건에서는 공익요원 애들을 그걸 시키다가 걔네들이 그 흥신소에 빼돌리고 뭐 조주빈한테 빼돌리고, 이건 뭐 우리가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무려 가장 위험한 게 복지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서비스입니다. 이 사례가 무려 2,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상반기에 작년에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14만 4천 건. 엄청나죠? 돈 받고 파는 겁니다. 한 건당 2만 원에서. 이석준이 걔한테 빼돌려진 거는 무려 1,000건이 넘어서 4천만 원을 챙긴. 문제는 근데 이게 잘 관리가 안 돼 있고, 또 공무원들이 경각심이 적은 거는 이걸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자기 새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대충 이래 갖고 뭐 이제 징계도 대충 한 다음에.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이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3년 동안 정부와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받은 건은 153건인데 그 중에 2건만 형사고발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정보 유출해도 쉬쉬하면서 지들끼리 내부 뭐 징계 좀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계속 간이 커져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이런 겁니다. 경찰도 그런데, 경찰도 형사법망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도 마찬가지고. 이 개인정보를 조회해갖고 팔아먹은 거는 그 다음에 이 팔아먹은 걸 적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징계를 안 해서 또 반복되고, 이놈들이 옷 벗고 나가서 그 자기 후배 경찰뭐이나 아니면 그 후배 관련된 들한테 또 그런 식으로 불법 흥신소, 이런 형태. 그러면 결국 어디서부터 차단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디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제대로 된 시스템을, 차단한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걔네들을 강력히 징계할 수 있는, 처벌하고, 그리고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수익을, 이런 부분들. 참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뭐 재정부부터 여러분 정부까지 싹싹 숭숭숭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 정부 놈들은 이것이 어디서 나가는지를 모르는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은행 같은 데는 이상금융정보 탐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금융 거래가 있으면 알람이 울리는 것처럼
개인정보에도 뭔가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으면 알람 울려서 누굴 찾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임종인 얘기 맞죠? 물론 개인정보 취급자들한테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건 개인에 맡겨서는 안 되거든요. 처벌하고 또 시스템으로 차단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엉망진창인 거죠. 이 정부에서는 얼마나 이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 큰일 납니다. 여기다 탐정업까지 이제 뭐 되고 막 그러면 난장판이 되죠. 아시다시피 중국의 해커들이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고 국민카드, 무슨 신용카드 회사는 거의 밥이죠. 이미 여러분이나 저의 정보는 이미 중국 해커들한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자, 그 책임 감면 얼마 전에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돼 갖고 일정 형사 책임 면제해주는 이게 중앙일보 애들이 이상한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인터뷰를 딴다고 하면서 이 법을 옹호하는 거죠. 책임 감면하면 경찰 권력이 남용의 문제. 퀘스천 마크. 아무것도 못하는 게 더 문제 아니냐. 현장에 있는 경찰 몇몇 인터뷰해갖고 자기들 논리. 실제로 이제 이 과잉 대응을 할 수 있다. 근데 과잉 대응이든 과소 대응이든 문제는 얘네들이 제대로 된 훈련을 받든 그런 지역 경찰관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고 대응 태세도 갖추지 않은 애들이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과잉 대응이 문제가 되고 또 복지부동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제는 지역 경찰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투입하는 것이 전제가 된 후에 그래도 안 되면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했을 때 과잉 대응에 대한 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거꾸로죠. 현장의 경찰들의 능력이 무능력하고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애들인데 얘네들한테 엉뚱하게 이 책임 면제정, 형사 책임 면제정을이라고 하는 무기를 줘버리니까 더더욱 스스로를 개발하려고 그러지 않고 더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이 중앙일보의 기자놈들은 그게 어디가 선호차인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현장의 경찰관들이 뭐 과잉 대응에 공감하지만 우리는 보는 눈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대단히 피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위 기사를 쓰니까 기레기란 소리를 듣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 얘기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층간소음 문제 때 했던 이 경찰들의 능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싹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돼야 되는데 어쨌든 통과됐고 그러면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눈은 어디 있느냐? 제대로 감시되고 있습니까?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 감시되는 장치는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따 이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지켜보죠. 얼마나 되는지. 그래도 쓸모없는 과잉 입법인데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한번 적용되는가. 대통령도 뭐 이것이 법이 적용될 때 인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한마디 했지만은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일단은 먼저 돼야 될 거는 이 경찰들의 이 실력을 쌓을 수 있게끔 좀 더 치밀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웃긴 놈이 하나 있어요. 이 판결은 너무 아쉬운 판결이죠. 횡단보도에서 20대 여성을 치어주서 사망케 했어요. 근데 이놈이 무면허인데 마약 전과가 있어요. 마약이 벌써 3번이나. 그러니까 마약 전과가 8번에 무면허가 3번이에요. 이건 상습적인 범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이 또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가 27살짜리 신호위반, 횡단보도 건너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인데도 27살 분을 치어서 돌아가시게 했어요. 무려 27m나 날아갔어요. 그때 제가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죠?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게 이제 마약으로 인해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위험운전치사죄가 되느냐, 그냥 마약 중독이니까. 근데 재판부는 그때는 마약 검사 마약이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검사가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치사죄는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도로교통법으로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징역 3년 혹은 4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런 새끼들을 어떻게 길거리에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마약 전과가 8번에 무면허가 3개예요. 이건 상습적으로 마약을 하면서 무면허를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때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충분히 추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사의 미진이죠.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돌아가신 분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마약 범죄자 전까지는 관리도 엉망이고, 이 새끼가 나와서 사람을 죽인 후에 어우 재수없어라고 떠들 큰 소리를 쳤다니까, 이게 분명히 마약이 중독이 돼서 한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도 주사가 안 돼 갖고 처벌을 못 해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야지. 마약 전과는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사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리고 기소, 재판의 어떤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새끼는 3년, 4년이면 뭐 대충 한 3년, 2년 살다가 또 나와서 또 마약하고 또 무면허해갖고 사람 죽일 거 아닙니까? 이런 놈들을 한테 이게 차 운전대는 흉기입니다, 흉기. 분노가 치미는 판결이고, 이걸 이따위로 수사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이따위로 수사한 놈들이 또 잘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마음에 안 듭니다. 무서워요. 어휴, 마약 처먹고 무면허로 이 정도 달리면 신호 지키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여튼 자, 여기서 마무리 짓죠.